70대 중반의 박순자는 오래된 심장 질환 때문에 결국 병원 신세를 지게 되었습니다. 가슴 한쪽이 묵직하게 눌리는 증상이 반복되자 아들 내외가 서둘러 그녀를 대학병원 응급실로 데려갔죠. 검사 결과 심방세동이 심해져서 당분간 입원 치료가 필요하다는 진단이 나왔습니다. 순자는 한숨을 내쉬었어요. 평생 건강하게 살아왔다고 자부했는데 이렇게 병원 침대에 누워있으니 기분이 착잡했습니다. 팔순 가까이 사는 동안 단 한 번도 입원해 본 적 없던 그녀였기에 낯선 병실 환경이 더욱 불편하게 느껴졌죠. 입원 첫날부터 며느리 정은은 유난히 헌신적이었어요. 아침마다 보온병에 담아온 따뜻한 죽을 건네며 어머님 입맛 없으시더라도 조금씩이라도 드셔야 해요 하고 다정하게 권했습니다. 아들은 회사 일로 바빠 자주 못 오지만 정은은 거의 매일같이 병실을 찾아왔죠. 과일도 깎아주고 베개도 다시 정리해주며 간병인이 따로 필요 없을 만큼 세심하게 챙겼습니다. 손톱까지 깎아주고 머리도 빗겨주며 어머님 피부가 건조하시네요 하며 로션까지 발라주었습니다. 순자는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결혼할 때만 해도 좀 차가운 애라고 생각했는데 사람이 이렇게 변할 수도 있구나. 옆 병실 환자들도 며느리분 참 효녀네요 하며 부러워했어요. 그럴 때마다 순자는 뿌듯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같은 층에 입원한 할머니들은 자기 자식들 이야기를 하며 한숨을 쉬곤 했는데 순자는 그럴 때마다 조금 우쭐해지기까지 했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점이 하나 있었습니다. 간호사들이 정은을 대하는 태도가 묘하게 경계하는 듯 했어요. 정은이 병실에 들어오면 간호사들은 짧게 인사만 하고 빨리 나가버렸습니다. 정은이 질문을 해도 담당 의사 선생님께 여쭤보세요 하며 대화를 회피했죠. 처음엔 그저 바쁜가 보다 했는데 며칠 지나니 그 분위기가 점점 선명하게 느껴졌습니다. 특히 젊은 간호사 한 명은 정은만 보면 눈을 피하며 황급히 자리를 떴어요. 사흘째 되던 날 저녁 정은이 가져온 호박죽을 먹고 있는데 담당 간호사가 병실에 들어왔습니다. 그녀는 정은을 보더니 잠시 표정이 굳었어요. 보호자분 병원 음식이 나가는데 외부 음식은 가급적 자제해 주세요 하고 다소 딱딱하게 말했습니다. 정은은 밝게 웃으며 네 알겠습니다 하고 대답했지만 간호사가 나간 뒤 그녀의 표정은 미묘하게 일그러졌습니다. 순자는 그 순간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며느리의 눈빛에 뭔가 차갑고 날카로운 것이 스쳐 지나갔거든요. 그 표정은 마치 가면 뒤에 숨겨진 진짜 얼굴을 살짝 드러낸 것 같았습니다. 밤이 깊어갈 무렵 순자는 화장실에 다녀오려다 복도에서 묘한 대화를 엿듣게 되었습니다. 정은의 목소리였어요. 왜 자꾸 제 일에 끼어드시는 거예요? 낮은 목소리였지만 날이 서 있었습니다. 간호사의 대답도 들렸습니다. 환자분 생각 좀 하세요. 제가 가만히 있을 수 없습니다. 순자의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그들이 대체 무슨 이야기를 하는 걸까요? 왜 며느리와 간호사가 다투는 걸까요? 그날 밤 순자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복도에서 들었던 대화가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환자분 생각 좀 하세요라는 간호사의 말이 계속 귓가에 울렸습니다. 대체 무슨 뜻일까요? 혹시 자신에 관한 이야기였을까요? 순자는 천장을 바라보며 온갖 생각에 잠겼습니다. 새벽 3시가 넘어서야 겨우 눈을 붙일 수 있었죠. 다음 날 아침 담당 간호사 이소연이 활력 징후를 체크하러 들어왔습니다. 30 중반쯤 되어 보이는 그녀는 항상 차분하고 꼼꼼한 태도로 환자들을 돌봤어요. 순자는 혈압을 재는 동안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간호사님, 어젯밤에 복도에서. 하지만 소연은 재빨리 고개를 저으며 입에 손가락을 갖다 댔습니다. 조용히 하라는 신호였죠. 그러고는 차트에 뭔가를 적더니 그 종이를 순자에게 슬쩍 보여주었습니다. 나중에 따로 말씀드리겠습니다라고 적혀 있었어요. 정오쯤 정은이 다시 병실에 나타났습니다. 오늘은 닭죽을 가져왔더군요. 어머님, 기력 보충하셔야죠. 제가 아침 일찍부터 푹 고왔어요. 순자는 며느리의 얼굴을 유심히 살펴봤습니다. 환한 미소, 다정한 목소리, 세심한 손길. 모든 게 완벽해 보였어요. 하지만 이상하게도 그 완벽함이 오히려 의심스럽게 느껴졌습니다. 사람이 이렇게까지 친절할 수 있을까요? 특히 시어머니에게 말이죠. 며느리, 너 요즘 무슨 일 있니? 순자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정은은 눈을 동그랗게 뜨며 무슨 일이요? 아무 일도 없는데요 하고 대답했습니다. 너무나 자연스러운 반응이었어요. 그냥 내가 요즘 부쩍 나한테 잘해줘서 말이야. 고맙기도 하고.
순자의 말에 정은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어머님, 당연한 거 아니에요? 편찮으신데 제가 챙겨드려야죠. 하지만 그때 병실 문이 열리며 소연이 들어왔습니다. 정은과 소연의 시선이 공중에서 부딪혔어요. 찰나의 순간이었지만 순자는 그 긴장감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소연은 무표정한 얼굴로 보호자분, 잠시 상담실로 와주시겠어요? 담당 의사 선생님께서 보자고 하십니다 하고 말했습니다. 정은은 지금요? 제가 어머님 식사 도와드리고 있는데 하며 머뭇거렸지만 소연은 단호했습니다. 중요한 이야기라고 하셨습니다. 정은이 마지못해 나간 뒤 소연은 재빨리 순자에게 다가와 속삭였습니다. 어르신, 오늘 며느리분이 가져온 음식 드시지 마세요. 순자는 깜짝 놀라 왜요? 무슨 문제라도 하고 물었지만 소연은 더 이상 말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확실한 증거를 잡을 때까지 조심하세요. 절대 들키시면 안 됩니다. 그러고는 황급히 병실을 나갔어요. 순자는 식은땀이 등을 타고 흘렀습니다. 탁자 위에 놓인 닭죽 그릇이 갑자기 무섭게 느껴졌어요. 며느리가 정성껏 끓였다던 그 죽. 순자는 떨리는 손으로 죽 그릇을 화장실 변기에 버렸습니다.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혹시 정말로 뭔가 문제가 있는 걸까요? 아니면 자신이 너무 예민해진 걸까요? 하지만 간호사가 저렇게까지 경고할 이유가 없잖아요. 순자는 침대에 앉아 온몸을 떨었습니다. 자신이 믿었던 며느리가 혹시 자신을 해치려는 건 아닐까? 그런 끔찍한 생각이 머리를 채우기 시작했습니다. 그날 저녁 정은이 다시 병실로 돌아왔을 때 순자는 일부러 자는 척했습니다. 눈을 살짝 뜨고 며느리의 행동을 관찰했어요. 정은은 탁자 위를 둘러보다가 빈죽 그릇을 발견하고는 만족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어머님, 다 드셨네요. 잘하셨어요. 그녀는 혼잣말처럼 중얼거리며 그릇을 챙겼습니다. 그 미소가 왠지 섬뜩하게 느껴졌어요. 순자는 이불을 더 끌어올리며 몸을 움츠렸습니다. 정은이 떠난 뒤 순자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복도로 나가 간호사실을 찾아갔어요. 소연은 컴퓨터 앞에 앉아 차트를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간호사님, 저 좀 도와주세요. 순자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소연은 주위를 살피더니 순자를 빈 상담실로 데려갔습니다. 문을 닫고 난 뒤에야 입을 열었어요. 어르신, 사실은 며느리분이 일주일 전부터 이상한 행동을 하셨어요. 제가 당직 설 때 봤는데 새벽에 몰래 약물실 앞을 서성이시더라고요. 소연의 말에 순자는 숨이 막혔습니다. 약물실이요? 네, 그래서 제가 따로 병원 내 약사 선생님께 말씀드렸더니 며느리분이 며칠 전에 어르신 처방약에 대해 자세히 물어보셨대요. 어떤 약을 드시는지, 복용량은 얼마나 되는지. 순자는 머리가 어지러웠습니다. 그게 무슨 의미죠? 소연은 잠시 망설이다 말했습니다. 확실하지는 않지만 혹시 약물을 바꿔치기 하려는 게 아닐까 의심됩니다. 심장약은 용량 조절이 아주 중요하거든요. 조금만 과다 복용해도 위험할 수 있어요. 순자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며느리가 자신을 죽이려 한다는 말인가요? 증거가 있나요? 순자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소연은 고개를 저었어요. 아직은 정황뿐입니다. 그래서 제가 병원 측에 CCTV 확인을 요청했는데 개인정보 보호 때문에 쉽지 않다고 하더라고요. 경찰에 신고하려면 확실한 증거가 필요한데. 소연은 잠시 생각하더니 결심한 듯 말했습니다. 어르신, 오늘 밤 병실을 옮기시는 게 어떨까요? 병실을 옮긴다고요? 네, 같은 층 끝쪽에 1인실이 하나 비어 있어요. 며느리분께는 비밀로 하고 몰래 옮기는 겁니다. 그리고 어르신 원래 병실에는 다른 환자분을 모셔놓는 거죠. 만약 며느리분이 정말로 해를 끼치려 한다면 그때 현장을 잡을 수 있을 겁니다. 순자는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마치 범죄 스릴러 영화 속 이야기 같았어요. 하지만 이건 영화가 아니라 자신의 실제 삶이었습니다. 알겠어요. 그렇게 하죠. 순자는 결심했습니다. 진실을 알아야 했어요. 며느리가 정말로 자신을 해치려는 건지 아니면 모두 오해인지 확인해야 했습니다. 소연은 고개를 끄덕이며 오늘 밤 11시쯤 제가 모시러 오겠습니다. 그때까지 아무에게도 말씀하지 마세요 하고 당부했습니다. 순자는 병실로 돌아왔습니다. 낯익은 침대, 창밖으로 보이는 야경, 옆 침대의 환자가 내는 코 고는 소리. 모든 게 평범했지만 동시에 낯설게 느껴졌어요. 오늘 밤이 지나면 진실이 드러날 것입니다. 순자는 떨리는 마음을 진정시키려 애쓰며 시계를 바라봤습니다.
시간이 유난히 천천히 흘러갔어요. 11시까지 아직 4시간이나 남았습니다. 그 시간이 마치 영겁처럼 길게 느껴졌습니다. 밤 11시, 소연이 조용히 병실 문을 열었습니다. 순자는 이미 짐을 간단히 챙겨놓고 기다리고 있었어요. 소연은 휠체어를 가져왔습니다. 어르신, 조용히 가시죠. 다른 환자분들 깨우면 안 되니까요. 순자는 고개를 끄덕이며 휠체어에 앉았습니다. 복도는 어둡고 고요했어요. 간호사 스테이션에서 희미한 불빛만 새어나왔습니다. 새 병실은 복도 끝 1인실이었습니다. 원래 병실보다 훨씬 작고 아늑했어요. 창문도 한쪽에만 있었고 화장실도 딸려 있었습니다. 소연이 순자를 침대에 눕히며 말했습니다. 어르신, 원래 병실엔 사무실에 계시던 김정희 할머니를 모셔놨어요. 체구도 비슷하시고 나이도 비슷하셔서 어둠 속에선 구분이 잘 안 될 겁니다. 그분은 괜찮으실까요? 순자가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소연은 안심시키듯 말했어요. 걱정 마세요. 정희 할머니께도 사정을 말씀드렸고 경비 아저씨 2분이 복도에서 대기하고 계십니다. 혹시 모를 상황에 대비해서 경찰에도 연락해뒀어요. 순자는 이 모든 상황이 꿈만 같았습니다. 불과 며칠 전까지만 해도 행복한 시어머니였는데 이제는 며느리를 감시하고 함정을 파는 신세가 되었다니요. 자, 이제 어르신은 여기서 쉬세요. 불은 꺼둘게요. 만약 며느리분이 오신다면 아마 새벽쯤일 겁니다. 그때가 제일 간호사들 순찰도 뜸하고 사람들도 깊이 잠든 시간이니까요. 소연의 말에 순자는 오싹했습니다. 며느리가 정말로 올까요? 만약 온다면 무엇을 하려는 걸까요? 소연이 나간 뒤 병실은 고요했습니다. 복도에서 가끔 발소리가 들렸지만 그것도 이내 멀어졌어요. 순자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귀를 쫑긋 세우고 모든 소리에 신경을 곤두세웠어요. 시계 초침 소리, 멀리서 들리는 엘리베이터 소리, 창밖에서 들려오는 자동차 소리. 모든 게 증폭되어 들렸습니다. 자정이 지나고 1시가 되었습니다. 순자는 피로에 지쳐 스르르 눈이 감기려는 순간 복도에서 발소리가 들렸어요. 조심스럽게 다가오는 발소리였습니다. 순자는 숨을 죽였습니다. 발소리는 점점 가까워지더니 원래 자신이 있던 병실 앞에서 멈췄어요. 문이 천천히 열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삐걱. 순자는 새 병실 문틈으로 복도를 살짝 내다봤습니다. 어둠 속에서 누군가의 그림자가 보였어요. 그 사람은 조심스럽게 병실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순자는 가슴이 터질 듯 두근거렸어요. 잠시 후 병실 안에서 작은 불빛이 보였습니다. 휴대전화 손전등 빛이었어요. 그리고 낮은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어머님, 주무세요. 제가 약 가져왔어요. 이거 드시면 훨씬 편해지실 거예요. 정은의 목소리였습니다. 순자는 온몸이 얼어붙었어요. 정말이었습니다. 며느리가 새벽에 몰래 찾아와 약을 먹이려 하고 있었던 겁니다. 순자는 손으로 입을 막았습니다. 비명이 나올 것 같았거든요. 곧 병실 안에서 놀란 목소리가 들렸어요. 당신 누구세요? 김정희 할머니의 목소리였습니다. 그리고 정은의 당황한 목소리가 이어졌습니다. 잠깐, 이게 무슨... 그때 복도에 불이 환하게 켜졌습니다. 경비원들과 소연 그리고 경찰 2명이 병실로 들어갔어요. 거기 서세요. 경찰의 목소리가 복도에 울려 퍼졌습니다. 순자는 휠체어를 타고 복도로 나갔습니다. 자신의 눈으로 직접 확인하고 싶었어요. 병실 안에서는 정은이 창백한 얼굴로 서 있었고 그녀의 손에는 작은 약병이 들려 있었습니다. 병실 안은 긴장감으로 가득했습니다. 정은은 손에 든 약병을 뒤로 감추려 했지만 이미 늦었어요. 경찰 한 명이 재빨리 그녀의 손목을 잡았습니다. 그 약병 주시죠. 정은은 얼굴이 새하얗게 질린 채 이건 그냥 영양제예요. 어머님 기력 보충하시라고 하며 변명했지만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소연이 약병을 건네받아 라벨을 확인했어요. 이건 수면제잖아요. 게다가 일반 용량의 3배는 되는 것 같은데요. 정은은 고개를 저으며 아니에요. 제가 약국에서 정식으로 산 거예요. 어머님이 잠을 잘 못 주무신다고 해서 하고 말했지만 그 말은 설득력이 없었습니다. 왜 한밤중에 몰래 수면제를 먹이려 했을까요? 게다가 심장 환자에게 과다한 수면제는 치명적일 수 있었습니다. 순자는 휠체어를 타고 병실 문 앞까지 다가갔습니다. 정은과 눈이 마주쳤어요. 며느리의 눈빛은 당황스러움과 두려움, 그리고 묘한 분노가 뒤섞여 있었습니다. 어머님이 여기 왜?
정은은 상황을 파악하고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자신이 함정에 빠졌다는 걸 깨달은 거죠. 경찰은 정은에게 동행을 요청했습니다. 일단 경찰서로 가시죠. 이 약병은 증거로 압수하겠습니다. 정밀 분석이 필요할 것 같네요. 정은은 저항하려 했지만 소용없었어요. 저 아무것도 안 했어요. 그냥 어머님 걱정돼서 온 거라고요. 그녀의 목소리는 점점 높아졌습니다. 하지만 그 절규는 오히려 더 의심스럽게 들렸어요. 정은이 경찰에 끌려가는 모습을 보며 순자는 복잡한 감정에 휩싸였습니다. 안도감과 동시에 배신감, 그리고 슬픔이 밀려왔어요. 어떻게 며느리가 자신을 이렇게까지 할 수 있을까요? 도대체 무슨 이유로 시어머니를 해치려 한 걸까요? 순자는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소연이 순자를 새 병실로 데려가 침대에 눕혔습니다. 어르신 괜찮으세요? 많이 놀라셨죠? 순자는 고개를 끄덕이며 고마워요. 정말 고마워요. 당신이 아니었으면 하고 말끝을 흐렸습니다. 실제로 만약 소연이 눈치채지 못했다면 자신은 지금쯤 이 세상 사람이 아니었을지도 모릅니다. 생각만 해도 등골이 오싹했어요. 다음 날 아침 순자의 아들이 급히 병원으로 달려왔습니다. 그는 밤새 경찰서에서 조사를 받았는지 얼굴이 말이 아니었어요. 어머니,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몰랐습니다. 정은이가 그런 짓을 할 줄은. 아들은 어머니 앞에서 무릎을 꿇고 울었습니다. 순자는 아들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내 잘못은 아니야. 사람 마음속을 어떻게 다 알겠니 하고 위로했습니다. 아들은 떨리는 목소리로 설명했어요. 경찰 조사 결과 정은이가 저 몰래 어머니 명의로 보험을 여러 개 들었대요. 수익자는 전부 정은이로 되어 있고요. 총 보험금이 3억 원이 넘는다고 합니다. 순자는 숨이 막혔습니다. 3억 원. 자신의 목숨값이 3억 원이었다는 말인가요? 그리고 아들은 더 말하기 힘들다는 듯 머뭇거렸습니다. 정은이가 빚이 많았대요. 주식 투자에 실패해서 2억 원 가까이 빚을 졌고 제게는 아무 말도 안 했어요. 그 빚을 갚으려고. 순자는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결국 돈 때문이었던 거죠. 며느리에게 자신은 사랑하는 가족이 아니라 돈으로 환산되는 존재였던 겁니다. 소연이 병실에 들어와 차트를 확인했습니다. 어르신, 약물 분석 결과가 나왔어요. 정은 씨가 가져온 약병에는 수면제와 함께 혈압 강화제가 섞여 있었대요. 심장 환자인 어르신께서 그걸 드셨다면 혈압이 급격히 떨어져서 소연은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순자는 알았어요. 자신이 그 약을 먹었다면 아마 그날 밤 조용히 숨을 거뒀을 거라는 걸요. 사흘 뒤 순자는 경찰서에서 연락을 받았습니다. 정은이 정식으로 살인 미수 혐의로 구속되었다는 소식이었어요. 검찰 조사에서 더 많은 사실이 드러났다고 했습니다. 순자는 담당 형사를 만나러 경찰서로 갔어요. 아들이 휠체어를 밀어주며 함께 갔습니다. 조사실에서 만난 형사는 40대 중반의 베테랑처럼 보였습니다. 어르신 고생 많으셨습니다. 다행히 큰 화를 면하셨네요. 형사는 파일을 펼쳐 보이며 설명을 시작했어요. 용의자 정은 씨는 지난 6개월 동안 치밀하게 계획을 세웠습니다. 먼저 어르신 명의로 보험을 들었고 그 다음에는 병원 관계자에게 접근을 시도했어요. 병원 관계자요? 순자가 물었습니다. 형사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정은 씨는 한 달 전쯤 병원 약재부 직원에게 접근했습니다. 거액을 제시하며 어르신의 처방약을 바꿔달라고 회유했죠. 다행히 그 직원이 거절하고 상부에 보고했지만 증거가 부족해서 그때는 조치를 취하지 못했습니다. 순자는 소름이 돋았습니다. 며느리가 얼마나 철저하게 준비했는지 알 수 있었어요. 그럼 간호사 이소연 씨는 어떻게 알게 된 거죠? 형사가 대답했습니다. 이소연 간호사가 우연히 정은 씨가 약재부 근처를 서성이는 걸 목격했고 이상하게 여겨 약재부 직원에게 물어봤대요.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의심하기 시작한 거죠. 형사는 계속해서 설명했습니다. 정은 씨는 또 다른 방법도 준비했어요. 만약 약물 교체가 실패하면 직접 독극물을 음식에 타려고 했습니다. 저희가 정은 씨 집을 압수수색했을 때 쥐약 성분의 약물을 발견했거든요. 그걸 조금씩 죽에 타서 먹일 계획이었던 것 같습니다. 순자는 손이 부들부들 떨렸어요. 자신이 매일 맛있게 먹었던 그 죽에 독이 들어갈 뻔했다니요. 아들은 옆에서 주먹을 불끈 쥐며 분노를 사귀고 있었습니다. 그 여자가 어떻게 그럴 수가. 형사는 위로하듯 말했어요. 다행히 실행에 옮기기 전에 저희가 막았습니다. 이소연 간호사의 공이 크죠. 만약 그분이 눈치채지 못했다면
정말 큰일 날 뻔했습니다. 순자는 이소연에게 다시 한번 감사 인사를 전하고 싶었습니다. 그녀가 아니었다면 자신은 이미 이 세상 사람이 아니었을 테니까요. 소연 간호사님 연락처 좀 알 수 있을까요? 제대로 된 감사 인사를 드리고 싶어요. 형사는 메모지에 연락처를 적어주었습니다. 경찰서를 나오며 순자는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가을 하늘이 유난히 맑고 푸르렀어요. 죽을 뻔했다가 살아난 사람의 눈에는 모든 게 새롭게 보였습니다. 길가의 은행나무, 지나가는 사람들, 따뜻한 햇살. 모든 게 감사했어요. 아들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어머니, 집으로 가시죠. 이제 푹 쉬셔야 해요. 하지만 순자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다. 병원으로 가자. 소연 간호사한테 직접 인사하고 싶구나. 아들은 어머니의 뜻을 따랐어요. 병원으로 돌아가는 차 안에서 순자는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사람을 믿는다는 게 얼마나 위험한 일인지, 하지만 동시에 소연 같은 선한 사람도 있다는 걸 알게 되었어요. 병원에 도착하자 순자는 간호사실로 향했습니다. 소연은 마침 근무 중이었어요. 순자를 보자 그녀는 환하게 웃으며 다가왔습니다. 어르신, 경찰서 다녀오셨어요? 순자는 소연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정말 고마워요. 당신이 내 생명의 은인이에요. 소연은 쑥스럽다는 듯 웃으며 당연한 일을 했을 뿐이에요. 환자를 지키는 게 제 일이니까요 하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순자는 소연의 눈빛에서 뭔가 다른 걸 느꼈습니다. 단순히 직업적 책임감만은 아닌 것 같았어요. 마치 개인적인 이유가 있는 듯한 느낌이었습니다. 소연 씨, 혹시... 순자가 조심스럽게 물으려는 순간 소연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소연은 잠시 망설이다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어르신, 사실 제게도 이유가 있었어요. 단순히 간호사로서의 의무 때문만은 아니었습니다. 순자는 소연의 손을 놓지 않은 채 그녀의 이야기를 기다렸어요. 소연은 깊게 숨을 들이쉬고 말을 이어갔습니다. 정은 씨, 사실 그분과 제가 완전히 남이 아니에요. 5년 전 제 오빠가 정은 씨와 결혼했었거든요. 순자는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뭐라고요? 소연은 슬픈 미소를 지으며 계속 설명했어요. 오빠는 중소기업을 운영했어요. 그렇게 크지는 않았지만 안정적이었죠. 정은 씨와 결혼하고 처음 1년은 괜찮았어요. 하지만 그 다음부터 이상한 일들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소연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오빠 회사 돈이 조금씩 사라지기 시작했어요. 처음엔 오빠가 실수로 장부를 잘못 쓴 줄 알았죠. 하지만 액수가 점점 커지더니 결국 1억 원 가까이 되었습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 정은 씨가 몰래 회사 계좌에서 돈을 빼돌렸던 거예요. 주식 투자한답시고 전부 날렸죠. 순자는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정은이 이번이 처음이 아니었던 거예요. 그래서 오빠는 어떻게 됐어요? 소연은 눈시울을 붉혔습니다. 회사가 망했어요. 빚만 잔뜩 남았죠. 오빠는 그 충격으로 우울증에 걸렸고 결국 2년 전에 스스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순자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소연의 오빠가 자살했다는 말이었습니다. 정은 씨는 그렇게 오빠를 파산시키고 나서도 아무렇지 않게 이혼했어요. 위자료도 빚에 대한 책임도 지지 않았습니다. 법적으로 증거가 부족하다는 이유였죠. 저희 가족은 그때 완전히 무너졌어요. 소연은 눈물을 닦으며 말했습니다. 그 뒤로 저는 정은 씨의 행적을 추적했어요. 그리고 1년 전쯤 그녀가 재혼했다는 걸 알게 됐죠. 어르신 아드님과요. 저는 경고하고 싶었지만 증거도 없고 누가 제 말을 믿겠어요? 그저 복수심에 불타는 전 시누이의 헛소리로 들릴 뿐이었죠. 순자는 이제야 모든 퍼즐이 맞춰지는 걸 느꼈습니다. 소연이 왜 그렇게 정은을 경계했는지, 왜 자신을 구하려고 애썼는지 이해가 되었어요. 그래서 당신이... 네, 정은 씨가 어르신 병실에 자주 오는 걸 보고 불안했어요. 그리고 제 예감은 틀리지 않았습니다. 그녀가 또다시 같은 짓을 하려는 걸 발견했죠. 소연은 순자의 손을 꽉 쥐며 말했습니다. 어르신을 구한 건 저희 오빠 때문에 못한 일을 하는 거였어요. 오빠를 구하지 못한 죄책감이 늘 있었거든요. 적어도 어르신만큼은 지켜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야 오빠한테 조금이나마 용서받을 수 있을 것 같았어요. 순자는 소연을 꽉 안아주었습니다. 두 사람은 한동안 말없이 서로를 껴안았어요. 같은 고통을 겪은 사람들끼리만 나눌 수 있는 위로였습니다. 고마워요. 정말 고마워요. 당신 오빠도 하늘에서 기뻐하고 계실 거예요. 순자의 말에 소연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며칠 뒤 정은의 재판이 시작되었습니다.
순자와 소연 그리고 아들이 증인으로 출석했어요. 법정에서 본 정은은 초췌해 보였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눈빛은 여전히 차가웠어요. 변호사는 정은이 정신적 문제가 있었다며 감형을 주장했지만 검사는 철저히 계획된 범죄였다고 반박했습니다. 소연은 증인석에서 오빠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피고인은 이미 5년 전에도 비슷한 범죄를 저질렀습니다. 제 오빠를 파산시키고 죽음으로 몰아넣었죠. 이번에는 시어머니를 노렸고요. 만약 이번에도 성공했다면 또 다른 피해자가 생겼을 겁니다. 소연의 증언은 법정에 울림을 주었습니다. 재판부는 정은에게 살인 미수 및 사기 혐의로 징역 15년을 선고했습니다. 정은은 판결을 듣고도 아무런 표정 변화가 없었어요. 마치 처음부터 예상했다는 듯이요. 순자는 그런 며느리를 보며 안타까움과 동시에 안도감을 느꼈습니다. 재판이 끝나고 한 달이 지났습니다. 순자는 퇴원을 앞두고 있었어요. 심장 상태도 많이 호전되었고 무엇보다 마음의 평화를 되찾았습니다. 병실 창밖으로 보이는 가을 풍경은 여전히 아름다웠어요. 단풍이 물든 나뭇잎들이 바람에 흩날리고 하늘은 깊고 푸르렀습니다. 퇴원 전날 소연이 마지막 회진을 왔습니다. 어르신, 내일 드디어 집으로 가시네요. 축하드려요. 순자는 소연의 손을 잡으며 말했어요. 다 당신 덕분이에요. 당신이 아니었으면 저는 지금 이 자리에 없었을 거예요. 소연은 미소를 지으며 건강 잘 챙기시고 가끔 외래 오실 때 얼굴 보여주세요 하고 말했습니다. 순자는 가방에서 작은 상자를 꺼냈습니다. 이거 받아요. 보잘것없지만 제 마음이에요. 상자 안에는 금 목걸이가 들어있었어요. 소연은 황급히 손을 저었습니다. 어르신, 이건 너무 과한데요. 저는 제 일을 했을 뿐인걸요. 하지만 순자는 고집을 부렸습니다. 내 생명을 구해준 은인인데 이 정도는 받아야죠. 그리고 이건 당신 오빠님을 위한 것이기도 해요. 소연은 결국 선물을 받았습니다. 두 사람은 한참 동안 이야기를 나눴어요. 오빠 이야기, 정은 이야기, 그리고 앞으로의 삶에 대한 이야기. 소연은 말했습니다. 저도 이제는 오빠를 조금 놓아줄 수 있을 것 같아요. 어르신을 구하면서 제 마음속 짐이 조금 가벼워졌거든요. 순자는 고개를 끄덕이며 그래야죠. 당신 오빠도 그걸 바랄 거예요 하고 위로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순자는 퇴원 준비를 마쳤습니다. 아들이 차를 가지고 병원 앞에 대기하고 있었어요. 짐을 챙기고 병실을 나서려는데 소연이 뛰어왔습니다. 어르신, 잠깐만요. 그녀는 숨을 헐떡이며 작은 편지 봉투를 건넸습니다. 나중에 집에 가서 읽어보세요. 순자는 고개를 끄덕이고 봉투를 가방에 넣었습니다. 병원 로비를 지나 밖으로 나오니 따스한 햇살이 얼굴을 감쌌어요. 살아있다는 게 이렇게 감사할 수가 없었습니다. 아들이 휠체어를 밀며 어머니, 이제 집으로 가요. 제가 푹 쉴 수 있게 해드릴게요 하고 말했습니다. 집에 도착해서 순자는 침대에 누웠습니다. 익숙한 천장, 익숙한 냄새, 익숙한 소리들. 모든 게 소중하게 느껴졌어요. 잠시 후 소연이 준 편지가 생각나서 봉투를 열었습니다. 정갈한 글씨로 쓰인 편지였어요. 어르신께, 제 오빠가 살아있었다면 어르신처럼 따뜻한 어머니를 만났으면 좋았을 거예요. 정은 씨 때문에 저희 가족이 무너졌을 때 저는 세상 모든 사람을 원망했습니다. 하지만 어르신을 만나면서 알게 되었어요. 세상에는 여전히 선한 사람들이 있고 그들을 지키는 것이 제 역할이라는 걸요. 어르신을 구한 게 아니라 오히려 어르신이 저를 구해주신 겁니다. 오빠의 죽음에서 벗어날 수 있게 해주셨으니까요. 건강하세요. 그리고 행복하세요. 당신은 그럴 자격이 충분한 분이에요. 이소연 올림. 순자는 편지를 읽으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슬픔의 눈물은 아니었어요. 감사와 안도의 눈물이었습니다. 이 모든 일을 겪으며 깨달은 게 있었습니다. 사람의 겉모습은 쉽게 바뀌지 않지만 그 속마음은 언젠가 반드시 드러나게 되어 있다는 거죠. 정은의 가면은 결국 벗겨졌고 소연의 선함은 빛을 발했습니다. 창밖으로 저녁 노을이 보였습니다. 붉게 물든 하늘이 장엄했어요. 순자는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고마워요, 소연 씨. 당신 오빠도 이제는 편히 쉬실 거예요. 그리고 천천히 눈을 감았습니다. 오랜만에 평화로운 잠이 찾아올 것 같았어요. 몇 달 뒤 순자는 건강을 완전히 되찾았습니다. 외래 진료를 받으러 병원에 갈 때마다 소연을 만났어요. 두 사람은 이제 가족처럼 가까워졌습니다. 소연은 새로운 사람을 만나 행복한 연애를 시작했고 순자는 그녀의 든든한 조언자가 되어 주었습니다.
사람의 얼굴은 바뀌지 않습니다. 하지만 마음은 언제든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선한 마음은 결국 빛을 발하고 악한 마음은 결국 스스로를 무너뜨립니다. 순자는 이 진실을 뼈저리게 배웠고 그 교훈을 가슴에 새기며 남은 인생을 살아가기로 했습니다. 햇살은 여전히 따뜻했고 삶은 계속되었습니다.